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의 굴레 속에서 노동을 하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돈도 아끼기 위해서 2,000원짜리 컵밥이라는 걸 사 먹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금리를 0.1%만 높여도 3,240억 원의 부당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수익이 안 된다며 난색을 피웠던 것이 바로 이 시중은행들입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찾아가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에 사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 수치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대신 답해드리겠습니다. 자그마치 6조 4,645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 6조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8%로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난 5년간 이 6조라는 돈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눈을 낮추면 여전히 일자리가 많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항상 청년들의 눈높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눈높이에 따라서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것도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평균 초봉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뭐 직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네, 맞습니다. 월 150만 원이 지금 청년들의 평균 초봉입니다. 총리님께서는 150만 원을 받으시면 무엇에 지출을 하실 것 같습니까? 뭐 주거, 음식, 통신, 교통 등등 우선 생활 영위에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먼저 지출이 되겠죠. 네, 저와 청년유니언이라는 그 청년 세대 노조가 청년 가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월세 45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금 2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식대 2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 게 평균 가계부 내역입니다. 기본 생활에만 117만 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밥을 식대를 20만 원 쓴다는 건 하루에 7,000원으로 세 끼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청년들은 이런 진짜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데 정부가 눈높이, 미스매치 얘기하고 눈높이를 이보다 더 낮춰서 취업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 수준이 초봉의 경우에 그렇게 낮지만은 그러나 일단 취업을 해서 이렇게 캐리어를 쌓아가면은 점차 이렇게 나아질 것이다.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컵밥을 사 먹는다 얘기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십니까? 예, 뭡니까? 컵라면을 등 뭐 이렇게 간이하게 식사를 때우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컵밥이 얼마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청년들의 간식이 아니고 청년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고요. 가격은 1,950원입니다. 안에 밥하고 소시지 5개, 어묵 3개 이렇게 달랑 들어있는데 이거 먹으면서 청년들이
빚더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청년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는 혹시 아시는지요? 결핵, A형 간염, 우울증 이런 병들이 청년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빈곤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십니까? 예, 결핵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하게 관리해야 될 문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결핵 관련 대책회의를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주변에서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는 건데요. 대책회의 중에 거기에는 다이어트가 원인일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수긍을 하십니까? 그건 극히 일부지만은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청년들이 힘들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와 청년들에 대한 그 인식이 결핵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청년들은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결핵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청년 실업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핵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문제이지만은 이제 그런 일부의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할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아실 텐데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점심 저녁으로 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청년들은 밥이 아니라 매일 식사로 햄버거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게 비용을 감소하고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햄버거만 먹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 행태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눈높이, 미스매치 이런 이야기 할 거면 아예 청년 정책에 돈을 쓰지도 말고 청년을 위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청년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6조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정부가 청년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총리나 대통령 주변의 청년들은 배부른 청년들, 눈 높은 청년들이라서 눈높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청년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이어트 문제는 다이어트 부분 얘기하신 것은 그 본뜻 어떤 건 둘째치고 정말 꺼내지 않으셔야 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그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의 원인은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솔직히 고학력자 과잉 공급, 그리고 산업 수요와의 인력 수급 불이틀 등의 원인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그대로 지금까지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나 공공 부분 등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일자리 정보 확충이라든지, 또 청년 벤처 창업 확대라든지, 또 실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열린 고용사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전부 손 놓고 있고 정부가 처방 진단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6조를 허비할 만큼은 노력하셨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한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때는 청년들의 초봉이 150만 원인데 쓸 데가 없는데 빚더미만 늘고 있는데 더 눈높이를 낮추라는 그 말이 지금 청년들의 실태에 맞는지 그 얘기를 한번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년 유니온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럼 충분히 이해하신 바가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청년 정책이
뭐 잘됐다, 문제없다 이런 걸 확인하는 잘됐다고 있습니까? 문제없다고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은 알겠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잘못도 잘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는 한 번에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 22번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태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쌍용 자동차 사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9년 8월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이 대정부 질의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의 있는 답변으로 또 다른 절망과 슬픔이 없도록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시 파업 진압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 특공대는 테러나 중대 범죄 발생 시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용차 파업을 테러나 중대 범죄로 간주하십니까? 쌍용차 제 기억으로는 7, 80일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찰 부대가 투입됐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공권력의 저는 정당한 집행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부대가 투입되는지 모르신다고 네. 예,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총리는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용산 사태나 쌍용 자동차 사태처럼 경찰 특공대가 평범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폭력을 가한 그런 장소에는 집단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고 우리 사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회나 사업장을 테러 진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균형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권력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의원 질문에 답을 했듯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말하자면은 파업이나 또 이렇게 시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신나를 준비하고 온갖 사회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적인 이런 방법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관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님께 두 개의 문을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은 그걸 겁니다. 균형 있게 바라봐야지. 그 신나는 난방에 쓰일 것이었고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물질이었습니다. 균형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어떤 부대가 투입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자신있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만약에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가 그런 파업이나 어떤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를 떠나서 사건이 너무 위중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상태에 말하자면은 테러에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가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건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저에게는 균형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대가 투입됐는지 아직 확인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겁니다.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투입됐지 않겠느냐. 네, 안 봐도 믿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향후에도 그럼 다시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시고도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아마 내일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에 회생법원이 쌍용 자동차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중요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재무 현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법원에 보고하라는 지침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엄정성과 객관성은 없었습니다. 쌍용 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회계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장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회계 처리에 관련해서 민원을 금감원에 작년 10월 6일 날 이렇게 제시를 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리를 했고, 금감원의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항은 이제 발견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 회계법인이 쌍용 자동차의 유형 자산을 약 85억 원 정도 과소 계상한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그 사항은 이제 금감원의 제재 기준에 미달해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회사 측에 건의를 했고,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한 재무제표가 아무 문제 없다고 감사보고를 작성해서 이미 외관법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은 법원의 지침을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2,646명의 정리해곤을 담은 회생안을 작성했는데요. 이것으로써 회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역시 기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금감원에 보고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22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억울한 해고자들과 이 부당함을 공감하는 국민들은 빨리 검찰에서 이 사실이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엄정하게 조사가 위법한 사항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즉시 조사하는 게 맞겠죠. 예, 그 구체적으로 금감원에서 감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만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금감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쌍용차 사태하고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일단 합의가 될 때에 합의 사항에 따라서 이제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또 해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직될 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름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또 사망자도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쌍용차 사업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무급 휴직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쌍용차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매각 과정에서 실제의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그래서 불법 해고가 맞다고 판명이 되면 어떤 조치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계 조작이 어느 범위에서 됐으며, 또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와 같은 이제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질문은 그 결과. 예. 그러니까 지극히 대세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부분에 어떤 잘못이나 제가 그 정도를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회계 조작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646명이 해고를 당했다면, 근데 거기에 회계 조작이 정말 어떤 고의에 의한 잘못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진행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주요 요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물론 당연히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당연히 관련자들,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법의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고, 해고자들도 당연히 전원 복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하고 1년에 진행된 결과하고 인과관계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벌써 22분이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해고 노동자들도 가정이 파탄나고 외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만약에 여기서 불법 회계 조작이 판명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사죄와 이들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런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그것이 일련의 사태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느냐를 밝혀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의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총리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 지금 회계 조작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계 조작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근감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총리 맞으시죠? 맞죠? 지금 쌍용차의 문제가 그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할 만한 것, 남의 아직도 일처럼 파악이 안 된 문제하는 것, 이런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되십니까? 제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에 3,000명이 해고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어이가 없는데요. 회계 조작이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금감원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을 85억 원 정도 과소계상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이거고 이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래서 검찰 조사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태가 뭐 하루 지금 이틀 위원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거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 사실관계 파악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총리님 자세에 사실 상당히 섭섭하고 좀 화가 치밀립니다. 저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정말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태도를 보시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반성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요. 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총리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쌍용차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해직자들은 아직까지 경찰 특공대가 들어갔던 사실도 모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노동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청년의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계속해서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그런 헌법상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상 구직자도 노동자로 취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간주되는 것? 그것은 대다수가 근로자일 경우 그때는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청년유니온의 65%가 근로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예컨대 설립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때그때 요건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진 요건으로 신청했던 것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럼 재차 확인차 묻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시 반려하실 생각입니까? 노조법 2조에 보면은 노동자합이 아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합의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노동자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그러나 반드시 모든 활동을 노동조합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의한 단체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장관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서울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그리고 인천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입니다. 그러면은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 청년유니온의 어떤 지위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들어온다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 반려하셨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세 군데에서 청년유니온이 설립 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에 노조 신고를 신청한다면 반려 다시 하시겠습니까?
반려된 사안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건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대부분이 근로자냐 아니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요건과 지방자치단체 요건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노조들은 법상 노조라고 인정은 하신다는 겁니까? 그거는 처리하는 행정관청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죠. 법에 따라 판단하지 이 행정관청에서 그리고 행정관청이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똑같은 법입니다. 그럼 지금 즉 장관님께서는 실체적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체적 요건이 아까 말했듯이 구직자가 태반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그 지난 행적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법령에 따라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늘 법과 원칙 얘기하시는데요. 지난 17일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뜻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상의 제2요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사항입니까? 제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이 제2권 제가 노사관계 주무장관입니다. 제가 네? 필요하면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독단적인 판단이시라고요? 노사관계 주무장관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혹시 국민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경련이나 경총 지시를 받은 그런 말씀 같은데 이거 경영계의 입장만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아무리 의원님이지만 국무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장관이 그렇다면 장관이 말한 국민의 뜻이 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조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게 국민의 뜻과 괴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쌍용차에서 3천여 명이 해고당하고 이후에 2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의 뜻은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건데 노동부는 사실상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뜻 언제부터 그렇게 지키셨습니까? 상용차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걸 엮어서 왜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엮어서 죄송하고요. 그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금 200만에 가깝습니다. 제가 강남 부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홀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격 없는 국민노총 출신 근로자위원 위촉해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시킨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자격 없는 공익위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 자격 있는 사람이 위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자격은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의 뜻, 장관이 얘기했던 국민의 뜻을 전할 만한 그런 위원이었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원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뜻은 이재필 장관님 사태가 국민의 뜻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갈까요? 장하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